예,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저는 다니는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고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한국여성원자력 전문인 협회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저희가 일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방금 전에 이태준 박사님께서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마라 이 말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론조사나 인식조사를 전공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공이 해양학이에요. 그 한수원에 다니면서 해양학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게 원전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를 위해서 발전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전력공사로 입사를 한 건데 이제 분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에 근무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좀 과학계신지 행정학계신지 조금 의문스러워요. 제가 간단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학 쪽을 전공하신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아, 그러면 과학을 전공하고 계신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대부분 과학계에서 오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저는 행정학 쪽 전문가들이 앉아서 저의 발표를 들을까 봐 사실은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인식조사 결과를 한 4케이스를 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다소 뭐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조사는 그 여러 번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2020년도에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했던 그 의견 수렴 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요거는 이제 원전만 한 건 아니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교하면서 조사한 그런 조사더라고요. 세 번째는 여론조사의 꽃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던데 이런 부분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번째는 바로 앞서 발표자께서도 이제 저는 앞선 발표의 내용이 있길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밀어버리셔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이게 상반기 하반기별로 매년 되는 조사입니다. 먼저 사용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영구 처분 시설 및 중간 저장 시설의 확보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사용후 해결료 관리 원칙, 사용후 해결료 정책 결정 체제, 부지 선정 절차, 그다음에 관리 시설 지원 원칙 및 방식,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뭐 살펴보긴 했는데 이미 잘 되어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자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지역, 성별, 연령별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4개의 조사가 다 이제 동일하게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 인원은 종합 토론에 500명 참석을 목표로 했는데 마지막까지 유지되셨던 분은 4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문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위해 영구 처분 시설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뭐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 영구 처분 시설은 필요 없고 중간 저장만 필요하다,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설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때도 중간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냐 했을 때는 집중식 중간 저장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요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전문가의
이렇게 전문가의 이렇게 교육이 있었고 설명이 있었고 또 이렇게 참석자들끼리도 토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횟수가 진행될수록 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 비율이 조금 이제 변경되는 방법이죠. 변경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지식이 늘어날수록 인식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설문은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처분 시설 부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냐 했을 때 동일 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답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 설문에서는 별도 부지에 건설한 중간 저장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요거는 지금 답이 조금 잘못됐죠. 첫 번째는 이제 동일 부지에 집중식 중간 저장 시설, 두 번째는 여러 부지에 분산식 중간 저장 시설을 확보한다는 거고, 3번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집중식 중간 저장 시설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토론이 진행될수록 그 응답 비율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시민 참여단 응답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 처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간 저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중간 저장한다면 동일 부지냐 별도 부지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서 시나리오 네 번째 시나리오 집중형 중간 저장 및 영구 처분이 60%가 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원칙에 대해서도 앞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국민 안전과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는 모두 포함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필요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을 재평가하고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느냐 했으면 다 변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안전과 원전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후 해결료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우선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당시에 이렇게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설해야 된다가 거의 90% 넘게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독립적 행정위원회여야 한다. 여기 지금 독립적 행정위원회는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제3의 독립적 행정위원회여야 된다는 것에 75%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요게 지금 이제 일단 뭐 설문 자체가 사용 후 해결료 관리시설은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부지 선정 시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주민 과반 이상 동의가 지금 80%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리시설 지역 지원 원칙에 있어서는 요게 지금 유치 지역하고 인접 지역까지 사회적 보상을 해야 된다에 지금 답이 나왔어요. 저희가 원전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상이 되는 지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보상되는 지역과 보상이 안 되는 지역 간의 그 지역 갈등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서는 아마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재검토위원회 결과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서 나온 설문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핵 폐기물 처리 문제, 건설 해체 비용 문제, 그리고 지역 희생에 대한 수용성, 처리 시설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사 대상은
여기 주민등록 인구에 따라서 비례할당 후 무장이 추출한 걸로 되어 있고요. 조사 규모 완료된 것은 1000명 규모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인식에 대해서 크게 봐서는 편익보다는 이제 위험이 크다. 요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 이제 세부 항목 중에서 이렇게 지금 1, 2, 3, 4로 표현해 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면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부분이 거의 80%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 해체 비용 문제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 원전의 신규 건설과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은 값싼 원료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시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지금 이제 과반을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인식이 많았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높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 그렇다 부분도 뭐 조금 24% 들어있는 것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여론조사 자체는 조금 이제 사용 후 해결료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조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용어들을 처음에 좀 이렇게 좀 의도가 있는 듯한 뭐 원전 사고라든지 희생, 뭐 핵 폐기물 같은 이런 좀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된 게 좀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이제 특정한 답변에 무게가 실릴 수 있는 설문 항목이 좀 다수 발견된 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원전 사고, 또 뭐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럼 대부분 뭐 장담하기 어렵다 쪽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또 뭐 원자력은 값싼 원료가 아니다. 이런 식의 약간 주장이 들어간 그런 설문 항목들이 좀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론조사꽃, 요거 이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조사인데 저희 남편이 김어준 씨 아주 광팬이라 제가 듣기 싫어도 자꾸만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어서 좀 듣고는 있는데 상당히 이제 뭐 바른 소리도 많고 좋은데 그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혹시 김어준 씨 팬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일까요? 잘 안 들으시나요? 예,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했고요. 전화조사 ARS로 조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질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 질문은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물질의 재처리나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해야만 원자력 관련 산업 확장이 가능한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찬성, 보통 이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거에 잘 답 안 하는데 여기서는 질문이 좋아서 그런지 매우 필요하다,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80%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 건립 없는 원전 확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2057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단가와 효율 등의 이유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높은 비율이지만 조금 약간 호각을 다투는 좀 그런 결과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세 번째, 거주지 인근에 대해서도 혜택도 분명하게 좀 적혀 있죠. 세금 감면,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주변에 건립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거는 그래도 매우 반대한다가 과반수를 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대마도의 건설, 일본 정부가 대마도에 건설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거를 정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들이 있었고요. 전화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여 처리장 권리과 관련돼서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장 건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거주지 인근이나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마도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한다. 님비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그 2024년 8월 달에 조사된 가장 최근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 조사 방법은 동일하고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현황 관련 인식에서 저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설문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전 안전성에 동의하는 것이 원전의 어떤 기술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방패물 처리 안전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전성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좀 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시설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제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90% 넘게 나왔고요. 요거 하나가 상당히 좋은 설문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 법안이 발의된 뒤에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는데 여기 알고 있다는 분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를 하고 다음 스텝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찬성할 것이라는 것이 54.1%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서울시 복지단의 조광래 연구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의 재미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조광래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회장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이 회장님의 발표를 들을까 봐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토론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는 지금 서울시에서 복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학도 아닌 것 같고 원자력도 아닌 것 같고 복지 관련된 핵심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복지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저희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수급자라고 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3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한 15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가 수급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인구 중에 0.7%가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부분의 포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사실 1980년대 이후부터 수급자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수급률을 높이기도 하고 뭐 더 안 주던 걸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그 수급자들이 바라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원자력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발표 자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게 사실 복지 관련된 혜택들은 주는 거거든요. 주면서도 물어보고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족스러워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자력은 어떻게 보면 뺏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의 위험성, 나의 안전 이런 것들을 좀 뺏어가는 그런 정책들, 그런 분야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전공하신 기술공학적인 관점에서는 더 안전한 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한다 하는 측면에서 주는 거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으실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서는 좀 뺏는 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시됐던 4가지의 설문조사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학적인 관점, 그다음에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표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표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 제가 기본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아까 이태준 박사님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고정적으로 패널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없는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때 저렇게 한국 리서치에서 했던 것들, 뭐 여론조사의 꽃에서 했던 것들, 이런 이벤트성 조사의 결과만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정말 옳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공통된 질문들을 계속 물어서 뭐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조사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다 보니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조사들 기반으로 해서 정책의 방향을 기획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가 이제 표본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4가지 조사 모두 그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기반해서 비례 할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 실질적인 수치를 보면 연령 부분에서 굉장히 할당이 깨져 있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2020년도, 23년도, 24년도의 조사가 4차례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뭐 20대 평균 연령들의 응답자가 13점 몇 %가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16점 몇 %고 이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이나 이런 부분 지역 할당은 어느 정도 전체 모집단 대비 표본이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정말 담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 회장님께 드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다른 부분 제가 아까 복지의 예를 들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 국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건지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자력을 정치적으로나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확 부각됐을 때가 사실은 이제 탈원전 때 이제 그때 좀 많이 국민들이 좀 알게 됐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TV 토론회 같은 거를 할 때 막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좀 들어주고 뭐 의견을 달라고 막 얘기하면은 처음 한 번 정도는 알았어 하는데 두 번째 되면은 사실은 너무 재미가 없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런 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할 때도 사실은 배경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그 피조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답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답을 적어야 된다는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좀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4가지 여론조사 안에도 좀 이렇게 데이터가 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의 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그 설문조사 됐던 인식조사 됐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질문에서 일부 편향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주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쨌든 정책적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론조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뭐가 작동 기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문항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자력과 관련된 우리 뭐 사실 투표나 대국민 투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실제로 선관위에 협의받지 않은 조사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원자력 관련된 것들 뭐 공론화위원회 뭐든 무슨 위원회가 됐든 그런 작동 기제를 만들어서 문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조 박사님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정도 수준이어서 깊게 고민은 하지 못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그리고 원자력 쪽에서는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질문 문항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보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모르고 있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사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뭐 특정 음식에 대해서 몰라서 거부하고 뭐 예를 들어 버섯이나 뭐 당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 먹기 싫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맛을 보고 나면 물론 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보고 나서 더 싫어질 수도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싫어 혹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작동 기제가 필요할 것이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도에 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큰 뭐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라든지 제 의견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일본에서 그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또 내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느끼면서 원전에 대해서 모르던 것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식 정도는 어디까지고 나의 태도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또 조사를 해보고 그게 얼마만큼의 우리 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냐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런 특별한 이벤트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식이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동 기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저가 개인적으로 조금 의견이 있다면, 저희 지금 여성 원자력 전문인 협회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편하고 이렇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그 재단이나 공단들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원자력 소통에 대해서도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무대에서 알려주는 식의 그런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뭐 기장 지역에 가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미역국을 같이 끓여 먹으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식의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좀 일단 전문가 단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면 좀 속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통 방법도 조금 더 행동적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원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내 개인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을 좀 많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력 커뮤니케이션은 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먼저 좀 의견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신뢰를 통해서 다른 분께 전달되는 것이 가장 빠른 정보 전달 체계가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바른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조 박사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이 하나만 저 더. 말고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행정학이다 보니까 혹시 이 관련돼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 전문가님들의 플로어 의견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세 개의 발제를 들었고 이제 듣다 보면 사실 이제 그 인문사회 계열의 요청이라고 한다면 사실 행태과학적인 접근에 대한 관심이라고 좀 불릴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너 받아들일 거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결국 어떠한 메신저나 누가 전달할 것이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 과학기술 계열의 어떤 연구랑 완전히 어긋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도 있고 저희가 비슷한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들에 대한 좀 요청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하나 정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가운데 우선 두 분을 받게 하는데 가운데 먼저 그리고 뒤에 한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후행익주기연구실 석사과정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앞에 발제자분이랑 방금 오늘 토론해주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나오신 조광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는 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표본들이 늘 이벤트성으로 단발적으로 선정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학부생 시절에 그 리포트 차원에서 여러 논문을 읽어봤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정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에 가까워질수록 원자력을 신뢰하는 경향성이 엄청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특정 패널들을 규칙적으로 선정을 해두고 만약에 그 인원들에 대해서 계속 사건이 일어날 때보다 추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인원들은 원자력에 대해 알게 되니까 계속 알게 되고 정보를 아름아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편향 현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패널을 연속적으로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연속적으로 구성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원자력 관련해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의 경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작성한 논문을 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잘 모른다. 근데 약속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정확하게 내가 각각의 수단에 대해서 명확한 시간과 정보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이나 혹은 긍정의 편향이 강해진다라고 해가지고 정보를 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더 오히려 패널을 유지하고 그 패널에게 정보를 물어보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물어볼 때는 오히려 더 패널을 유지할 필요가 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패널 조사는 항상 이탈이 있으니까요. 늘 새로운 정보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를 하는 게 완전히 경향성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계속 이탈과 신진 들어오는 어떤 자원들을 보면서 약간의 경향성들을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태준 박사님 교수님께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건 끝나고 한번 저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저기 계신 분 한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먼저 하신 분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일어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스텍에 있습니다. 포스텍에 있고 제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까 행정학만 손들으려고 해서 약간 섭섭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도 있는데 행정학만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이 신뢰하는 메신저, 신뢰하는 정보원은 설득할 의도가 없는 정보원. 그다음에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정보원을 이제 신뢰하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이 원자력 정보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가령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나가는 소통 메시지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중전이 저준이. 폐기물에서 사용을 해결요. 근데 중전이 저준이만 우리 발전소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고준위는 얼마만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솔직하게 소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몇 퍼센트가 지금 차 있다라는 것을 고준위는 빠져 있고 중저준위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정보만 소통을 하는 경우 너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번 그 두 번째 세션이 긍정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지만 긍정 심리학은 들어봤지만 사실 긍정 커뮤니케이션이란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하나의 디서플린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메신저 입장에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 두 번째 발제와 토론하셨던 분들의 답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분이 좀 응답을 해주실까요? 아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접근법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수기적인 이제 담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원자력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까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잘 모른대요.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이제 메타코그니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건강하게 잘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그 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칼리브레이션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심리학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칼리브레이션이 0점 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0점 조준해서 사격하실 때 정확하게 타겟 목표를 쏘는 건데 이게 하향 평준화돼도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걸 아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편향적 사고나 아니면 제한된 합리성에 덫에 걸릴 가능성이 좀 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소위 말해서. 많이 아는데 진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잘 알고 있는 분도 중요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식 중심의 사회고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려면 계속 그런 계층이 늘어나야 되죠. 문제는 주관적 지식하고 객관적 지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는 잘 모르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건 자꾸 겸양의 세계로 몰아줘야 돼요. 제도를 통해서든 정치를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너무 지금 오버하고 계신다. 오버 컨피던스 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워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더 알게끔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을 좀 줄여주던가. 반대로 진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소극적이어서 난 잘 몰라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원전 지역의 주변에 가면은 실제로는 자기 삶의 터전이고 거의 피부와 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정책 이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자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그룹에 의존해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내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설켜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자력 지식을 이제 조금 더 갈라치기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이제 아냐 모르냐 인식의 영역에서 지식이 아니고 지식의 영역 안에서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를 많이 나눠서 들여다봐야겠다. 그러니까 점점 데이터 드리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자력 지식이나 원자력 소통 연구도. 지금 우리 원자력 연구는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15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담론이나 지금 담론이나 별 차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긍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아까 문의를 주신 건 아마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하나의 그 터미널로지를 하나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으로 좀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 사실 긍정 심리학은 있어요. 학문 체계로. 근데 긍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분야는 아마 오늘 분야로서 도입했다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편안한 용어를 하나 만드신 거다. 근데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심리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사실은 너무나 밀접한 영역이고 이 두 개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긍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는 좀 새로운 시도로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기왕 이렇게 오늘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계속 연구를 좀 주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나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학자분들은 또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서 또 디스플리너리한 영역을 만들 또 소명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사회자가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가 남아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긍정 심리학, 긍정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가 그냥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원래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좀 오타가 난 거긴 한데 이 기회에 삼아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위험성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자력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좀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전략들에 대한 논의를 한 번쯤 새로운 어떤 시도,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문사회 계열이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행태과학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저런 설문재산을 모아서 설문지를 하고 뭐 하는 연구들이 필요한데 과학기술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사실 이런 연구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사실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한 연구소나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연구 집단이 있지는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한번 이렇게 과학기술에 있는 여러 예산 중에 일부라도 이런 어떤 행태과학 쪽에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언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감사드립니다.